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8명의 예비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서 본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재명 의원의 컷오프 통과는 기정사실화로 여겨지면서 나머지 후보들 간의 단일화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제안한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박용진입니다. 그 얘기를 좀 분명히 기분 나쁘셔서 그런 거죠? 아니 저기 뭐 반 이재명보다는 좀 그렇습니까? 예. 어느 정치인이 누구를 반대하려고 정치해요. 이기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거는 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되기 위한 뭐 너무나 당연한 몸부림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언론에 되겠고. 표현한 거 그냥 했는데 뭐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28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명으로 컷오프가 되는데 사나흘 정도 남았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까 저 도입부에 우리 박준 변호사께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밤잠 못 자요. 지금 얼굴 떠 있는 거 못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뭐 당연히 될 거라고 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 박지원 원장 정도이시면 이제 정치 9단. 네. 그리고 우리 중앙위원이면 정치 한 5단, 6단 정도는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라서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중앙위원들의 당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분들의 집단 지성 이런 걸 믿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역동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선거는 지금 예비 경선이 여론조사가 30%고 중앙위원이 70%입니다. 그만큼 중앙위원 조직력 이렇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 개파 정치에 곁불지지 않았던 박용진 그리고 특별한 의원 지지그룹을 만드는데 게을렀던 박용진 내부 기반이 좀 부족하니까 다들 저 박용진이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데 민심은 박용진이 어쨌든 2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론조사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는. 그래서 우리 중앙위원들께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판단들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중앙위원들이 달리 판단하신다고 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저로서는 남은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꼭 본선에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으로 그리고 민심과 상식 포용정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본선 단일화 공동선언 공식 제안을 하셨는데 강병원, 설훈, 김민석 후보를 언급하셨습니다. 화답이 있었습니까? 강병원 의원과 설훈 의원 두 분은 뭐 즉각 환영하고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김민석 의원님은 그 어차피 컷오프를 하게 되면 단일화 구상이 바로 발효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약간 거리를 두셨는데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단일화가 필요하고 또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그 당내 전당대회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걸 공감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누가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그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보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 어떤 허무한 안방 대세론 여기에 그냥 체념해버리는 절망적 체념의 상황을 좀 극복해 보자. 혁신하면 이길 수 있고 이기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안겨드리자.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혁신 단일화를 그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단일화를 즉각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령 거기에 동의하신 분이 2명이 올라가면 2명은 당연히 단일화에 동의한 거고 진행하고 한 명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분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민주당 정당대회를 들썩들썩한 이변의 장, 흥행의 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지금에서 며칠 안에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좀 말씀했던 것 중에 이 단일화가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단일화가 이기는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대한 결과인지 아니면 또 이런 질문인데 혹시나 이재명 의원을 반대할 목적으로 단일화인지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굴 이겨야 돼요? 국민의힘 지금의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한테 그런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자신들이 이겨봤던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우리는 패배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자신들로서는 자신들이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내부의 안방 대세론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 단일화를 통해서 저는 이길 수 있는 사람, 약점 잡히지 않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의 얼굴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무슨 한 개인을 찬성하고 반대한다기보다는 그 패배가 자명한 막다른 골목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국민이 기다리는 승리의 광장으로 갈 거냐, 우리가 어떤 길을 여는지는 이번 중앙위원회에서의 중앙위원들의 중요한 선택, 그리고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의 결단,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일화 지금 되려면 뭐 가치라든지 당의 혁신 방향 이 공통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병 의원이 지금 말했던 공천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 이 부분은 혹시 찬성을 하십니까? 그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을 높여야 네. 되고 당대표의 어떤 사적 개입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 당연히 공감을 하죠.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네. 저는 그 선거 1년 전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투명하게 그걸 진행한다. 네. 당연히 그러면 1년 전부터 심사를 시작하고 경선 방식을 결정하고 그러면 당대표가 개입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나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1년 전에 구성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오고 하는 일은 당대표와 지도부로서의 최소한의 역할, 자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공천권 내려놓기 형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네.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신 공천, 셀프 공천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 그 논란을 보더라도 네. 혹여라도 그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어떤 분이 뭐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한다든지 혹은 뭐 그 사감 공천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그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우들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공간이 만들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국회의원이든 정치 신인이든 도전자든 뭐 챔피언이든 다들 이 방식에 대해서 자기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공감하고 또 그 나중에 내가 손해봤다. 내가 누구의 손해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네. 모르지만 당했다라고 예, 예. 하는 그런 억울한 얘기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공천 과정 그 부분은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공천 과정을 동의하냐고요? 아니 뭐 얘기 이제 뭐 예컨대 이재명 당시 개항 얘기도 했었고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네. 후보자들 낙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는 모든 그 유권자들이 개항 공천에 대한 비판 이재명이 핵심이 돼버렸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서 선거가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들은 뭐 이구동성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평가를 좀 해야 되는 시점에 당이 불러서 나왔다고 했었던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에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그 개항 공천과 관련된 문제점은 또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식으로 공천에 압력 가하고 자신의 공천 문제조차도 압력을 가하고 요청을 하고 셀프 공천으로 갈 수 있었다면 이제 총선에서 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네. 사감 공천 또 공천에 대한 부당 개입 이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는 당연히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네요. 결국은 만약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공천도 공천이고 총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게 봤을 때는 지선하고 대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이제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총선도 지금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어대명이라고 하는 뭐 절망적 체념 이 안방 대세론에 의존해서 그냥 가게 되면
또 다른 패배를 향한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흠. 국민의힘이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을 거냐, 아하. 아니면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외연 확장성이 강한 박용진을 뽑을 거냐. 네. 이것을 놓고 아마 전당대회에서 우리 중앙위원들이 전략적 선택, 역사적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 네. 또 본선 가서도 우리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우리가 이긴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되는 대이변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이른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 경찰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형 관련해서 다음 달 중순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요거 전당대회랑 관계가 클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이재명 의원의 그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 정치인과 혹은 뭐 의원의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나 부담이 당 전체로 가지 않도록 하기 네. 위해서 당의 여러 장치들이 있고요. 본인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도 있고 당무 정지하는 그런 그렇죠. 조작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 당헌 당규상의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누구의 리스크가 당 전체 리스크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네. 제기되는 의혹이 돼서 이제 잘 반박하시고 해명하시고 할 문제지. 그 주변 측근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법 리스크 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저는 그게 예. 이건 또 무슨 논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 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그 내부를 향한 일종의 언론 통제 이렇게 뭐 그 발언 통제 이렇게 될까 봐서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아니 저 경찰도 웃기죠. 아, 웃깁니까? 그 전당대회 하필 전당대회 중간인 줄 직전에 합니다. 예. 뻔히 알면서 그때쯤 하겠다라고 미리 발표하는 경우는 나도 처음 봤어요. 저는 이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우리 후보자들이 이거 부당한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하는 건 반대할 것 같고요. 그 이재명 의원에 대한 뭐 수사 결과, 뭐 조사 결과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제1야당의 원내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내부 잔치를 하고 내부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적인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하. 저는 이게 이재명 의원한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거다. 유리할 거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화면 다 네. 독점하고 모든 예, 마이크를 다 예. 쥐고 있는 이재명 의원한테 또 전당대회 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경찰 자체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위에서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뭐 경찰이 모여서 얘기도 못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 저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전당대회에 옛날에는 무슨 뭐 강목 들고 뭐 그 조직폭력배들 동원해서 용팔이 네. 사건 만들던 옛날에요? 경우는 있었는지 예. 모르지만 야당 전당대회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난입하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개입하는 거 별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고하고 개입하고 영향 주려고 하는 행위, 전당대회와 야당의 어떤 우리 당원들의 판단을 흔들려고 하는 행위, 뭐 저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그럼 바로 연결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국 신설 반대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는데 그 류삼영 전 울산 경찰서장 지금 대기 발령 조치 받았습니다. 막 강력하게 지금 참석자들 감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예. 불안감이 들어요. 예. 윤석열 정부는 방역 불안, 경제 불안, 외교 불안, 그다음에 경찰 불안, 인사 불안의 불안 정권인데다가 대통령은 아침마다 국민들 걱정 끼치는 도어 스태핑 하시면서 걱정 대통령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왼손에는 검찰을, 오른손에는 경찰을 다 쥐고 가려고 하는. 경찰. 네. 네. 그러니까 왼손에는 한동훈, 오른손에는 이상민 이렇게 해서 장관. 자기 최측근들로 이렇게 국가의 통제 권력들을 수사 권력들을 다 쥐려고 지금 그러는데 네. 이거 동의하기 어렵고요. 게다가 아니 검찰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뭐 집단행동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네. 경찰은 모여서 회의만 해도 바로 대기 발령이라고 그러면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전두환 정부 시절에 백골단처럼 무조건 경찰의 정권의 사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뛰라면 뛰고 잡아오라면 잡아오는 뭐 그런 충견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것은 그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적 통제 방식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 윤핵 간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이 예,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고 불안 정권 걱정 대통령이 앞으로 진짜 그 4년 한 10개월이나 남았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 가장 큰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주말에 뭐 이재명 의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노무현 정신 어떤 정신을 가장 받고 싶은 겁니까? 제가 출마 선언을 했던 곳은 부산 강서에 있는 명지시장입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가 아닌 안 자신을 되고. 당선시켰던 종로가 네. 편한 길이 아닌 부산에서 지역주의 정치와 맞서기 위해서 도전자 노무현의 정신을 네. 보여줬던 그러나 텅 빈 그 유세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출마 선언할 때는 비까지 엄청 쏟아져서요. 네, 네, 하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상인들께서 박수를 쳐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도전자 노무현은 편한 길 거부했고 또 우리 정치가 넘어서야 되는 그 벽을 명확하게 넘어섰습니다. 네. 부산에서 콩이면 광주에서도 콩인 지역주의 정치가 없는 상식의 시대를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오고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패배의 길을 가게 되는 과정. 네. 진영 대립의 정치에 의존했고 개파 독점의 정치에 휘둘렸고 악성 팬덤 정치에 무릎 꿇었던 민주당의 지난 세월을 뛰어넘어서 네. 저는 민심 그리고 상식 포용의 정당 민주당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가겠다. 그게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는 길이고 광주에서 당선되는 민주당이면 네. 부산에서도 당선이 돼야 당선되고 된다. 대구에서도 당선되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이기는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감한 동진 정책 박용진이 펼쳐가겠습니다. 지역주의 타파 또 동진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 등등을 보면 PK 같은 경우도 강원도 그렇고 한 40% 정도 받은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가슴 아픈 건 2018년에 대거 당선됐었던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또 그 광역 의원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 4년의 의정활동과 구정활동 혹은 군정활동 등을 통해서 주역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울주군수 이선호 군수님이 영남 지역 전체에서 우리 민주당 단체장들 중에 아깝게 차점으로 떨어지신 분이 이제 그 두 번째예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재신임도를 물어보면 60%가 넘었대요. 당 때문이네요. 그런데 예. 민주당 이선호 이렇게 하면 이게 40%로 떨어지고 이게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후보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점을 당적이요. 하면서 네.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팠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박용진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우리 후보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영남에 출마하고 험지에 출마하는 강남 3구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힘이 되고 또 박수받는 우리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는 진보 지지층에게는 자랑스럽고 우리 보수 지지층에게도 박수를 받는 네.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다음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자 끝으로 왜 박용진이 민주당 당대표 하는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당원들께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지난 시절 국민을 실망시켰던 민주당의 그 고비고비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박용진이 달랐던 박용진이 달라진 민주당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중앙위원 동지들이 하는 선택이 민주당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역사적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지지의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본선에 제가 올라가게 된다면 최대 이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듭나고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변화의 시작을 했다고 하는 터닝 포인트로 이번 전당대회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꼭 좀 지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